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개별 법안으로는 9번째인데요. 대통령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장수 장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한 명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이 두 장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장 많은 사퇴 요구를 받은 두 사람이에요. 뭐 이태원 참사, 그리고 뭐 잼버리 파행 뭐 등등을 해가지고. 그런데 분들이 앉아 있다라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불통을 이제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9번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9번째, 이제 법안으로 9번째예요. 이거를 이제 횟수로는 5번째라고 하는데, 뭐 역대 정권이 다 이제 법안으로 샜거든요. 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도 7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횟수는 그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묶어서 했으니까. 지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3개, KBS, MBC, EBS 다 따로고요. 그리고 쌍특검법 2개랑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2년이 안 됐는데 하루하루가 거부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새로운 전임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총선 치를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러니까 지금 범야권이 200석을 지금 해야 된다. 거부권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뭐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 유족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 미진하다, 아무도 정치적 책임은 지금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경청을 했는지, 그거를 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거부권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탓을 대통령의 무슨 그 불통으로 이야기하는 건 야당의 저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거대 야당, 지금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실은 의회 폭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 그리고 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상조차 되지 않은 야당의 일방통행식 강행통과 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됐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뭐 두 가지 논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규모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필요성이나 유족들의 어떤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유족을 달래든 재발 방지를 하든 여야 합의가 우선인데, 지금 민주당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아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도 합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은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시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뭐 어떤 걸 했냐면, 그동안 수년 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 했습니다. 국정조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특조위 조사했죠. 그다음에 또 조사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선체 조사위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참사위원회 사참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검 특수단에서 또 수사했습니다. 특별검사에서 특검 또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정쟁의, 아니 그 참사의 정쟁화라는 걸 국민들이 세월호의 경우에서 이미 볼 대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족들이 필요라는 걸 여야 합의로 하자. 그리고 이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공정한 조사위 구성이 안 돼. 이제 조사위 구성의 문제를 삼고요. 조사위에 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미 갈등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됐다. 그게 역사에 이전 정도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국무총리가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았어요. 그거를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지금 누구냐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공정한 조사의 구성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과도한 권한 하나씩 제가 조금 팩트 체크 겸 뭐 반박을 하면은 특조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법상으로 특별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됐었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여기서 4명,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4명이고요. 국회의장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금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장 3명이 이거 야당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건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어차피 당적이 없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은 불공정했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리당략 정략적으로 지금 유불리만을 보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특조의 권한이 광범위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동행명령이 위헌이다라는 건데 동행명령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게 무슨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있는데 청구를 하면은 누구한테 하나요? 검찰한테 합니다. 그럼 검찰이 받아가지고 법원한테 발부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무조건 이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행명령권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권한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세월호의 특조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그걸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세월호 특조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합수단,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특조위 조사의 사참위, 대검특수본, 특검까지 수많은 조사를 했을 때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기본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저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여야 4명씩 하는 건 맞습니다. 국회의장 3명이 그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통령 3명을 같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삼게 되면 서로 할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이 정쟁으로 갈등이 너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행명령권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엄청난 참사로서 애도하고 개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쟁화되면서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새롭게 다시는 이 참사를 정쟁화하지 않는 새로운 저는 교범을 만들어서 좋겠다. 이게 저는 우리 당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짧게 반박을 할게요. 짧게만 해주세요. 무슨 다양한 얘기냐면은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나요? 국회의장이 가지고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면은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갖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경강부회인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여야 합의인데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특검은 없애자. 그래서 민주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하자. 정쟁화됐은 거죠.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죠. 합의할 뭐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한 따름입니다. 네. 자. 총선 출마 공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예컨대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 현역으로 있는 서울 마포을 김명률 비대위원 출마 의사 밝혔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한 중성동갑이죠. 여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격전지가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수도권 선거가 사실 그동안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당이 불리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수도권 판세를 좀 되바꿀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을 운동권 기득권 세력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세력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 기득권 다선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에 이른바 정말 운동권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좀 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좀 볼만한 싸움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80년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80년대 운동권이 했던 역사적 공과 성과 지금 202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폐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 기득권화 돼버린 운동권의 이 패거리 문화하고 또 하나는 이들이 80년대 당시 동서냉전이 끝나기도 전 과정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과거 역사의 인식에 그냥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인식이 또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깨트리자는 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보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청래, 김경률, 이인영, 호준석 이인영은 지금 저기 이인영, 호준석 맞아요. 맞죠? 그다음 인종석, 윤희숙 그리고 또 김민석은 또 영등포에 박민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권 기득권이 민주당이 몇 명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몇 명 안 남은 그분들이 상징적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청산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를 찌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운동권 심판론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게 넘을 정도로 강력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레임 대 프레임이 맞붙는 거고 더 어떤 것이 더 국민들한테 수긍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요 매치업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굉장히 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여야 최소 45명. 그래서 여당에서만 현재 나온 게 31명. 야당에서도 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14명 나온다는 겁니다. 검사의 나라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몇 매치엄들은 물론 운동권을 극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사 아닌 분들이 각오에 있지만은 큰 전체 판에 보면은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여당 보면은 이거는 검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운동권을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검사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냥 언론인 하지 말고 처음부터 검사할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맞습니까? 지금 온갖 그 대기업의 사회이사도 지금 다 검사들이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저도 검사 얘기할게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 갑에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 있던 맞습니다. 그 지역이죠. 여기가 좀 우세 지역입니까? 여당 입장에서? 부산에서는 좋은 지역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김준일 에디터께서 제가 이제 운동권 청산론을 하니까 이제 검사 청산론을 말씀하시는데 뭐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 운동권 청산론대로 저는 분명히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소구력이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 청산론은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동아일보에서 40몇 명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뛰어드는 건 자유예요. 우리 송파병에도 뛰어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천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것저것 사표 내고 뛰어들겠다고 하는 걸 숫자를 뭉뚱그려 해서 수십 명이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최종 공천의 결과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갑을 선택해서 갔는데요. 제가 분명히 우리 당의 분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조차도 부산 해운대 가는데 지금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로키고요. 굉장히 얼어 있어요. 이게 과연 내가 가서 이게 욕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당의 전반적인 지배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검사 출신이 수십 명이 내리꽂기로 막대기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이 험지로 어느 정도 가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양지를 노리겠다고 가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영남이나 강남권에 이제 대통령실 그 깃발 들고 가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용산 내리꽂기는 없다. 공천은 당이 한다. 전부 정량화시켜서 시스템 공천한다. 경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만 믿고 지금 험지 아니고 양지로 갔던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요. 우왕좌왕해서 지금 각자 도생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빨리 큰 그림을 찾아서 용산을 믿고 내려갔던 분들이 이제 그럼 수도권에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일부 볼멘 소리조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정리해줘라. 우리 양지 가서 하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내리꽂기는 내가 볼 때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씀드립니다. 뭐 요거 좀 첨언을 하자면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또 눈에 띄는데 여당 영입 인재 용산 실무진 줄줄이 험지로 용산 핵심들은 양지 출마 채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뭐 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거 됐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심사 서류를 접수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용산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대구로 출마하겠다 TK, PK로 가신 분들이 지금 다시 다 지역에 내려갔다가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유난 갈등 공천 파동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바로 그런 예. 분위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공천 소리 접수가 끝나면 이제 기차는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용산만 믿고 낙하산을 반신반의 기대하면서 양지로 영남이나 강남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각자도생 분위기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용산발 낙하산은 없다는 걸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좀 첨언해서 한동훈 비대위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천 서류 접수가 끝나기 전에 용산만 믿고 좋은 데로 가려고 했던 분들 빨리 정리하셔서 수도권에 비어있는 데 많습니다. 수도권에 험지 많고요. 수도권에 정말 경합적 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될 때 많아요. 거기에 그분들 정말 좋은 곳에 배치하는 이런 전략을 빨리 수립해서 큰 그림에 대한 이 행마를 빨리 좀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요. 정신없이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당무에 개입했다면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정쟁형 고발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구조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선거 개입이에요. 이게 무슨 당무 개입 무슨 위반이 아니라 선거 개입인데 이거를 이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열린우리당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방송기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구조 위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고 헌재가 인정을 했지만은 이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테면은 국정원 돈 받아가지고 특활비로 이제 여론조사 돌려보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이제 정무수석이 개입한 거 이것도 구조 위반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정쟁용이라고 뭐 국민의힘은 볼 수가 있지만은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금까지 당무 개입을 해왔던 대통령의 어떤 뭐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직선거법상 구조 위반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걸 굳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총선 내내 유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아가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아니 그 변호사 한 분한테만 여쭤보면 돼요.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천에 누구를 공천 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이거 줘. 공관위 구성에 누구한테 임명을 한다든지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선거에 개입된 사례가 있고 사실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대통령이 한 몸으로 2인 삼각체제로 같이 여당하고 가는데 여당의 불만을 갖고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제대로 고르려면 참 잘 골랐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너무 이걸 정쟁화시켜서 유난 갈등을 계속 몰고 가려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대통령이 당원에 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김근식이 예를 들면 한동훈 물러가라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물러라고 내기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물러나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에 한 그런 말씀 사람으로서 못 하시죠?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선에 볼 수 없고 결국은 이게 공천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민주당 쪽 얘기 좀 해볼게요. 공천 앞두고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대립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제 많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이 와중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노영민, 임종석 이런 분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윤한 갈등을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민주당을 봤을 때 그동안 친명 비명 갈등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일단은 지금 비명분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갈등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친명 일색화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갈등이 이제 친문까지도 자객 공천까지 보내서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찍어서 임종석하고 노영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임종석 지금 전 실장이 실제로 뛰고 있는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그 지역구에 그렇게 문재인을 비난했고 공격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보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권리당원들 뭐 그 떠들썩하게 또 이 친문 비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이제는 그동안 공격할 대상이 비명이었는데 비명이 나가니까 이제는 친문으로 또 타겟을 잡아서 좌표 찍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앞장에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과 노영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좀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렇게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의 사당화 될지, 비명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친문까지 우리랑 다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가 쫓아내면 저는 뭐 총선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쉽게 얘기를 하면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온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 기제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이 문제다, 이낙연이 문제다, 임종석이 문제다, 계속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민주당이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이렇게 남을 돌린다고 남들이 수긍할 문제는 아니고, 친문하고의 친명하고의 갈등은 사실은 개파 갈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민주당이 대승을 해버려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명이든 그게 친문이든 만들어야 되는. 현역이 너무 많아요. 현역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중요한 게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늦어지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은 뭐 더 전문가고 많이 그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발표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유럽의 의원 내각제에 부합해서 이 주민 유권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맞아요. 저 정치학자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인데, 지난 21대 국회 앞두고 패스트트랙까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켜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 민주당 다 유성정당 만들어서 실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더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꼼수정당, 유성정당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야,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오히려 보여줘 버렸고,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로 비례로 들어온 분들은 우리 당이든 저 민주당이든 다 이상한 분들이 거기 제일 많습니다. 많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성정당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 공약, 본인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정말 자기가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수 있는 이 병리표로 돌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구차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저렇게 평가합니다. 네. 일단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큰 격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큰 책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미 위성정당 만드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꼼수를 이제 또 하겠다라는 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잡혀 있는데, 오늘 하든 빨리 이거 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건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답해 네. 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특정 직군의 어떤 여성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성 군복무를 또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왜 이런 공약들을 내세울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래 이제 과거부터 약간 좀 그 지난 대선 때도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당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나와서 새로 신당을 차리면서도 계속 세대 간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이런 데 익숙한 모습을 보면서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정치 노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하는데 거기에 금태섭 의원의 정당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과 가치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계산은 이걸 더 계속 주장해서 같이 안 가겠다는 걸 저는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세대 갈라치기나 뭐 다른 갈라치기로 보는 거는 지적 게으름이다 말씀드리고요.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갈라치기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반대고 진중권 교수하고 제가 논쟁이 좀 붙었는데 아마 조만간 제대로 한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오늘 본격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